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사회복지 실천론 수업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실천론 과목을 배우고 있는데요. 요즘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실천 과정 총 5단계로 구분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사회복지 실천 과정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접수 및 자료 수집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정 단계고요. 세 번째는 계획 수립 단계예요. 네 번째는 개입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는 평가 및 종결 단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은 이 5단계에 걸쳐서 사회복지 실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과정 첫 번째 단계로서 접수 및 자료 수집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했죠. 이제는 오늘은 사회복지 실천 과정 2단계에 해당되는 사정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요. 이 대면 수업이면은 교수님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아이 컨택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교수님이 이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은 제 동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 제대로 된 그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대면 수업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교수님이 여러분들과 아이 컨택을 하고 또 서로 마주 보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이렇게 편집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니만큼 이런 교수님의 나름대로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서 파워포인트도 보시고 제 얼굴을 보시면서 서로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수업을 진행을 좀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업을 할 테니까요. 화이팅 하시고 집중하셔가지고 오늘 사회복지 실천 과정 그 사정 단계를 잘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사회복지 실천 과정 두 번째 단계입니다. 사정입니다. 사정. 오늘은 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차는요, 사정 단계의 개요. 사정 단계는 무엇인가? 사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사정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세 번째는 사정에 유용한 도구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사정 단계의 개요입니다. 우리 사정 단계의 개요 살펴봄에 있어서 우리 사정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사정이란 무엇인가? 사정. 사정은 클라이언트의 부정적인 부분들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문제 해결, 성장 증진, 기능 향상, 잠재력 실현, 새로운 자원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강점, 또 자원, 건강한 기능과 같은 다른 긍정적인 요인들을 평가하는데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정은 영어로 말하면 어세스먼트라고 하는데요. 이 사정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수집된 자료를 해석하고 자료로부터 문제를 추론하는 지적인 활동을 우리가 사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가 뭐죠? 접수 및 자료 수집 단계이죠. 이 접수 및 자료 수집 단계에서 수집된 자료를 해석하고 또 자료로부터 문제가 무엇인지를 추론하는 지적인 활동을 우리가 사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정은 사회복지 실천 단계의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상황을 이해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개입을 위한 활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활동이 사정이에요. 자, 우리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순서가 첫 번째가 접수 및 자료 수집 단계잖아요. 두 번째가 사정 단계잖아요. 이 사정이 끝나면 바로 이어지는 게 계획 수립 단계예요.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사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정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사정은요, 문제가 무엇인지, 이 클라이언트가 호소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원인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답하는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핵심적인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정은 접수 및 자료 수집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접수와 자료 수집된 그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사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정을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고요. 개입을 하게 됨으로써 개입의 효과란 사정의 정확도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개입의 효과를 온전히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까지는 이 사정 단계에서 정확하게 사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정은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정의 목적은 뭘까요? 클라이언트의 주요 문제를 클라이언트의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문화적인 요인과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사정이다. 이 파악을 하기 위해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정 단계의 목표는 뭐냐?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혹은 욕구와 관련된 다양한 출처에서 제공된 많은 정보들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의미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접수 및 자료 수집 단계에서 이 자료를 많이 수집을 했어요. 클라이언트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도 들어보고 또 관련된 뭐 사진 자료라든가 뭐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집을 한 것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이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정 단계에서는 그러한 정확한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정확한 문제가 무엇인지, 또 그 사람의 필요의 욕구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사정 단계라고 그랬는데, 이 사정 단계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음 단계인 개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이에요. 자, 우리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5단계 중에서 접수 및 자료 수집 단계, 사정 단계, 계획 수립 단계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사정을 반드시 잘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교수님이 이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5단계를 강의 도중에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반복을 할 때 반복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수님이 반복을 할 때 계속적으로 이것을 외우시면 좋겠어요. 자, 단계,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5단계,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사정의 특징은 뭘까요? 사정의 특징. 사정은 지속적인 과정이다. 이것은 접수 및 자료 수집을 하고 사정을 하고 또 계획 수립을 하고 또 개입을 하고 평가 및 종결 단계, 여기에 5단계에서 한순간의 그 과정이 아니라 사정은요,
개입 단계에 있어서도 계속 사정을 해야 되고요. 개입 수립 단계에서도 사정을 해야 돼요. 평가 및 종결 단계에서도 계속 사정을 해야 돼요. 계속 지속적인 과정에 있어서의 사정을 한다. 예. 사정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와의 상호 과정이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문제가 무엇인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어느 진도가 나가는 것인지 이 살펴보는 것이 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정은요, 사정에는 사고의 전개 과정이 있고요. 또 사정은 수평적, 수직적 탐색 모두가 중요해요. 수평적이거나 수직적인 모든 탐색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는 데는 지식 기반이 활용이 되는데 이 사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또 사정은 개별적으로 다루어진다. 또 사정은 판단이 중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항상 한계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사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때로는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요. 왜곡된 정보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정은 다 완벽할 수는 없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고 이 사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정의 내용. 자,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규정하는 것이에요. 자, 사정의 첫 번째 내용은 문제를 규정하는 거예요. 사정의 첫 번째 작업은 문제를 규정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접수 및 참여 유도 단계에서 문제 확인보다는 좀 더 심층적으로 문제의 성격과 원인을 이해하는 것으로 접수 및 참여 유도 단계에서 문제 확인이 주로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말하는 문제에 기초한다면 문제 규정 단계에서는요,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평가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접수 및 자료 수집 단계 1단계를 하죠. 여기서 자료 수집을 해요. 그래서 참여 유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는 클라이언트가 얘기하는 것에 우리가 의지를 하죠. 그러나 이 사정 단계에서는 사회복지사의 평가가 더 비중을 두는, 그래서 문제를 규정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것이죠. 자, 클라이언트가 제시한 문제에 초점을 두는데 이는 클라이언트가 시급하게 느끼고 있는 문제이면서 그것 때문에 그가 도움을 청하였고 사회복지사가 좀 더 깊이 탐색해야 할 영역이 어느 부분인지 알려주기도 하는 것이 이 사정 단계의 문제 규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문제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 규정은 클라이언트의 가업으로서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그의 고유한 가치와 상황 속에서 정의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는 문제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이해를 존중하고 그가 문제를 잘 정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중요해요. 우리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정 단계에 있어서 사정의 내용은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무엇인지 규정하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규정할 때요, 다음과 같이 15가지 질문이 문제를 사정하는데 유용한 지침이 될 수가 있어요. 이 15가지를 다 할 수는 없지만 한번 이제 빨간 글씨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을 질문을 하면 클라이언트가 문제가 무엇인지를 규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어디서 문제 행동이 일어났는가? 또 언제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가?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 빈도, 강도, 지속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문제 행동은 언제부터 있어 왔는가? 문제와 관련해서 채워지지 않는 욕구는 무엇인가? 예, 필요로 하는 외적 자원들은 무엇인가? 또 클라이언트 자신의 자원, 기술, 또 장점은 무엇인가?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한다면 문제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문제 사정의 지침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개인.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정의를 했죠.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클라이언트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서 돕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만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그 중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돕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정을 할 때 어떻게 사정을 할 것인가? 개인. 자, 개인에 대한 사정. 첫 번째, 생리적 요소에 대한 사정이에요. 생물학적 신체 기능, 신체적 특성, 예를 들면 외모, 체격, 자세, 얼굴 표정, 걸음걸이, 기타 신체적으로 특이한 점 등을 이런 신체적인 특성 이런 거를 우리가 사정을 하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옷차림, 머리 모양, 손놀림, 자세 등은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 변화 동기, 긴장이나 불안, 우울의 정도와 같은 정서적인 상태의 이해를 돕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 클라이언트를 이제 사회복지사가 딱 만났는데 얼굴도 막 머리도 막 엉성하고 얼굴도 막 씻지도 않고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막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런 상태라 그러면 좀 비정상적인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어떤 옷차림, 또 머리 모양, 손놀림, 자세 이런 것만 봐도 이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정을 할 때 이 생물학적 신체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사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자세나 태도나 얼굴 표정이나 뭐 걸음걸이나 이런 것들을 딱 보면 이 사람이 편안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지금 고민이 많은 사람이다,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신체적 건강이에요. 신체적 건강 상태는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주의력 집중 장애에 영향을 미치고요. 다른 어려움의 주 요인이 되기도 해요. 건강 상태에 대한 사정은 특히 의료 혜택이 제한된 계층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체적 건강 상태를 보면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뭐 우울하든가 불안하든가 뭐 주의력 집중 장애라든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요. 디귿. 약물과 알코올의 남용 여부를 우리가 사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클라이언트가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의 부작용 가능성과 약물의 과도한 복용에서 오는 부작용에 대한 사정이 필요하죠. 또 알코올 남용은 심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고 가족 생활을 파괴하거나 지역사회 문제를 야기하면서 자살, 폭력, 배우자와 아동의 학대, 기형아나 장애아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정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에 대한 사정을 할 때 이렇게 약물 복용 문제 또 알코올의 남용 여부를 우리가 사정을 한다는 것이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정에는요, 두 번째 정서 심리 상태에 대한 사정을 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심리 상태는 지능, 동기와 대처 행동의 유형, 자기 개념, 불안이나 우울의 정도, 또 일반적 인성의 통합 등을 표준화된 심리 검사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MMPI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격 검사이고요. 지능 검사, 또 인지적 지체 검사, DSM-4 등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 뭐 MBTI 같은 경우 검사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성격 분석, 뭐 성격 검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개인 클라이언트의 정서적 심리 상태에 대해서 사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요. 세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강점 사정하기예요. 강점 사정하기. 자, 사회복지사의 사정 중에 중요한 작업은 클라이언트 체계 및 사회 환경의 잠재적인 강점과 능력, 자원, 가능성을 규명하는 것을 우리가 강점 사정하기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강점의 규명은 문제 해결에 활용 가능한 자원을 찾아내는 것을 강점 사정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병리 관점이라는 거하고 강점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실천 방법이죠. 이 병리 관점은 이 클라이언트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관심을 갖고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병리 관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마련을 한다고 그러면 병리 관점은, 강점 관점은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보다도 현재 아니면 미래, 현재와 미래에 이 클라이언트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그 사람이 어떤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또 주변에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클라이언트의 중심으로 해서 자원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 과거 중심적인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 중심적으로 원인을 보기보다는 강점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관점이 강점 관점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물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보다는 이 현재와 미래를 놓고 그 클라이언트의 의지 또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있는 환경을 잘 파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관점이 강점 관점이다. 그래서 이 강점을 사정하는 것은 이런 강점 관점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체계의 능력, 기술, 자원, 가능성,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환경의 자원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강점을 사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 강점 사정 영역에서는요, 교육의 정도, 또 취업 경험,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 또 개인적인 자질과 능력, 또 물리적, 재정적 소유 상태, 또 인생 태도와 관점 등이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사정을 하게 되면요, 이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정은 이 클라이언트의 강점 사정하기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클라이언트의 참여 동기예요. 자, 이 클라이언트의 참여 동기, 우리 접수 및 자료 수집 단계에서도 여러분들 참여를 유도하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참여를 동기화시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사정 단계에서도 이런 참여 동기를 사정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클라이언트의 동기를 평가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사정 과정에서 취급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동기는요, 사회복지사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 일종의 역동적인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동기가 부여가 되지 않으면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사회복지사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클라이언트가 동기부여가 안 되면,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의 동기는 우리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하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역동적인 힘이 이 동기부여, 동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사회복지사는요, 초기 동기를 사정함과 더불어 앞으로 계속 동기를 유지하고 강화시켜 나가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클라이언트가 이게 뭐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면은 간단한데, 장기적으로 이제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런 클라이언트 경우는 이 동기부여가 안 되면요, 또 이것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할 수가 있어요. 중도에 탈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의 참여 동기를 파악하는 거, 이것은 매우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사회복지사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클라이언트가 관심이 없고 또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 사회복지 실천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개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5번째요. 클라이언트의 대처 능력이에요. 이 클라이언트의 대처 능력도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정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정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원하는지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원하는지 탐구할 필요가 있고요. 기관이나 사회복지사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지요. 또 서비스 제공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반응, 또 긍정적인, 부정적인, 수동적, 포기, 양가 감정 등에 대해서 도움을 주면서 개방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양가 감정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두 가지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고는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 마음. 하고 싶지는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하고 싶은 마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이런 양가 감정이 있을 때 하나로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사가 도와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 클라이언트의 대처 능력에 대한 사정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정, 생리적 요소에 대한 사정, 또 정서 심리 상태에 대한 사정, 또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사정하기, 또 클라이언트의 참여 동기, 또 클라이언트의 대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사정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를 실천할 때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정, 이 내용을 잘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사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클라이언트의 가족에 대한 사정이에요. 자, 우리 클라이언트 그러면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개인에 대한 사정을 했고요. 자, 클라이언트 가족에 대한 사정을 해요. 이 개인에 대한 사정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속해 있는 이 가족에 대한 사정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가족에 대한 사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에 대한 사정. 첫 번째가 가족 체계와 경계선을 우리가 분명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 구조에 대해서 체계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가족을 사정을 하게 되는데요. 가족을 체계의 개념으로 접근할 때 특히 도움이 되는 개념은 경계와 하위 체계예요. 자, 경계라는 용어, 또 하위 체계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경계라는 것은 뭐냐면 가족을 다른 가족 환경과 구분시키는 가시적인 분계선으로 체계의 정체감을 보호하고 누가 내부인이며 누가 외부인인지를 결정하는 구분선을 경계선이다, 경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A라는 가족이 있어요. B라는 가족이 있어요. 그 A 가족과 B 가족은 분명히 경계가 있죠. 네. 여기는 혈연이나 또 뭐 혼인이나 또 어떤 입양의 그런 가족의 개념을 가지고 A라는 가족을 형성을 한 거죠. 저 B라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두 가족을 낳았을 때 이 가족과 A라는 가족과 B라는 가족은 엄연히 다르죠.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B라는 가족이라고 부를 때 이 B라는 가족은 A라는 가족에 포함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내부인과 외부인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선, 이것을 경계다라고 해요. 자, A라는 가족, B라는 가족, C라는 가족, 이 경계가 다 있죠. 이 경계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 개념을 잘 아시면 되겠고요.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의 체계로서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성된 전체를 의미를 해요. 자, 그래서 이 가족, A라는 가족, B라는 가족이 서로 경계를 얘기를 한다면 이 가족 내에서도 여러 개의 부분이 구성된 전체를 이 가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가족 안에도 하위 체계라는 게 있어요. 하위 체계. 자, 하위 체계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부부 체계예요. 부부 체계. 그 다음에 형제자매 하위 체계예요. 자, 이 가족 안에 부부라는 이 체계가 있어요. 자, 엄마, 아빠가 부부죠. 네, 분명히 이 가족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부부라는 게 있고요. 그 안에 자녀라는 체계가 있어요. 자녀도 형제 체계가 있고 자매 체계가 있고 형제 자매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의 체계가 있죠. 이것을 그 가족이라는 체계 안에 하위 체계, 그 아래 단계의 체계다. 이래서 하위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위 체계는 부부 체계와 형제자매 체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가족이라는 것은요, 하위 체계 간에 또는 외부 체계와의 경계가 명확하면서 융통성이 있는 것을 건강한 가족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부부가 있어요. 부부 하위 체계가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남편인지 이 사람이 아내인지 모를 정도로 또 부부가 있고 또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부모인지 부모가 자녀인지 이 분간이 안 되는 아주 혼란한 그런 가족일 경우에는 건강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건강한 가족 체계는 가족이라는 것은 하위 체계 간에 이 명확하고 융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또 형제와 자매 간에 서로 아주 명확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외부 체계하고도 아주 명확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가족이 있잖아요. A라는 가족과 B라는 가족이 있는데 그 B라는 가족의 아이가 여기에 A라는 가족 체계에 함부로 막 들어오고 함부로 나가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이건 건강한 가족 체계가 아니죠. 분명한 그 경계선을 지키면서 융통성을 발휘할 때 이게 건강한 가족 체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는 경계를 가진 가족은 문제가 발생하기가 쉬워요. 그 예를 들면 부부 체계에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요. 싸워요. 그러면 이혼이 되죠. 그러면은 그 가족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가족이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럼 불행한 가족이 되는 거죠.
또 그 형제자매 체계가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비행 청소년이 돼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가족 체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가족이라는 것은 한번 여러분들의 가족을 한번 연상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족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 부부 관계, 부부 체계가 있고요. 또 형제자매, 뭐 형, 누나, 동생, 언니, 뭐 이렇게 형제자매 체계가 있어요. 이 체계 간에 명확하고도 약간 융통성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게 되면 건강한 가족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데, 너무나 이게 경직되는 느슨한 그런 가족 구조가 있는가 하면요, 너무나 경직된 또 가족 체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님한테 자녀들이 함부로 대화를 나누지를 못해요. 너무나 아버지가 엄격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는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아니죠. 경직된 가족이죠. 그런 경직된 가족, 또 건강하지 않은 가족에서는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한 가족 체계냐, 건강하지 않은 가족 체계냐를 볼 때는 이 경계선, 경계와 하위 체계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보면, 야, 이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다. 건강한 가족이다. 이 가족은 건강하지 않은 가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에 대한 사정, 이 경계와 하위 체계를 우리가 사정을 할 때, 우리가 그 가족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족의 권력 구조를 우리가 사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가족에게서 권력이라는 것은 다른 가족원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권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족 내 권력 구조가 어떻게 발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의 행사와 의사결정의 참여 방식이 결정되고, 권력 구조에 의해서 개인의 행동의 제한과 지도력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가족을 한번 보세요. 자, 가족원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게 권력인데, 가족 중에서 이런 가족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통상적으로 아빠, 부모가 가지고 있죠. 어느 가정은 부인이 갖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가 갖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느 가족 같은 경우는요, 이 엄마, 아빠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뭐 그 가정의 장녀, 또 장남이 이 가족의 권력 구조에 있어서 정점에 앉아 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가족 권력의 구조를 우리가 사정을 해보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가? 이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 권력이라는 것은, 권력 구조라는 것은 누구에게 편중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민주적으로 조화롭게 이 권력이 배분되어 있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가족 권력 구조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가족의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개입을 할 때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가족 규칙이에요. 가족 규칙. 가족 규칙은요, 가족 규범은 가족 집단 내에서 무엇이 적절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지는가를 구체화하는 규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가족 규칙은 가족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대부분 가장 강력한 규칙은 분명하지도 않고 직접 말로 표현되지도 않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가족 규칙이 될 수도 있어요. 가족 규칙은 암묵적이거나 모든 가족 구성원이 이해는 하지만 결코 논의하지 않는 반복된 가족의 상호 교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가족에게는 전체 가족과 각각의 가족 구성원이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기능하도록 허용하는 규범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가족 규칙은 일예로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가족은 평상시에 다 바쁘니까 매주 토요일 날은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끼는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합시다. 뭐 이런 것들이 가족 규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뭐 우리 집 자녀들은 다 딸들만 있으니까 우리 딸들 요새 밖에가 좀 험하고 위험하니까 절대로 늦게 다니지 않을 것. 그래서 우리 가족의 딸들은 10시 이전에는 꼭 집에 들어와야 된다 라고 할 때 이것이 가족 규칙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이 가족 규칙은 묵시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구두로 서로 합의하에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 가족별로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규칙,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가족 규칙을 보면 그 가족의 어떤 문제를 규명하고 또 그 문제를 개입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족 규칙을 우리가 사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가족의 의사소통 방식을 우리가 한번 사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가족의 결속력과 적응력 및 의사소통이 가족의 기능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의사소통에는 언어적 또는 비언어 메시지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 간에 정보를 교류하는 것을 의사소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족의 기능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가족 간의 의사소통, 얼마나 자주 대화를 나누는지, 또 일방적으로 아빠가 또 부모님이 대화를 나누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인지, 한 번도 대화가 없는 가정인지, 뭐 등등 이 의사소통의 방식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요, 그 가정의 가족의 문제를 우리가 개입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가족의 의사소통의 패턴이나 구조 혹은 방식들은 개별 구성원뿐만 아니라 전체 구성원의 가족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매우 중요한 사정 대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의 방식, 그 가족의 의사소통의 방식은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항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다섯 번째는요, 가족생활 주기를 한번 사정을 하는 거예요. 가족생활 주기. 가족생활 주기는 시간 경과에 따른 가족 내의 발달적인 경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가족생활 주기가 사정 과정에서 중요한 이유는 모든 가족이 가족생활 주기의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고요. 또 이러한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가족 문제의 근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족생활 주기를 우리가 한번 사정을 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가족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도에 A와 B가 결혼을 했다. 또 몇 년도에 누구누구를 출생을 했다. 또 몇 년도에 누가 초등학교를 들어갔다. 뭐 또 몇 년도에 뭐 이런 가족의 사건들이 발생이 됐다. 또 몇 년도에 부부가 이혼을 했다. 또 몇 년도에 부부가 다시 다른 엄마가 다른 남자하고 재혼을 했다. 뭐 이런 가족의 생활 주기, 그 쭉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 가족의 그 문제가 왜 발생을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입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그런 가족 사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환경에 대한 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에 대한 사정, 또 가족에 대한 사정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세 번째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사정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죠. 일반적으로 사정에서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생활 상황과 클라이언트의 독특한 욕구를 측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정에 기초하여 개입 전략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환경적 자원 간을 적절히 결합시킬 수 있는 자원을 안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환경이 문제 해결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또 긍정적으로 기능하는지 부정적으로 기능하는지 보호 요인과 위험 요인은 무엇인지 등이 사정의 내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회적 환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클라이언트 자신 외에 주변이 모두 다 환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윤춘모라는 사람이 있으면 윤춘모에 대한 여러분들, 학생이 있죠. 그 윤춘모 교수의 학생은 윤춘모 교수의 환경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환경은 윤춘모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person in environment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환경 속의 인간. 우리 인행사를 배웠죠.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인간 행동은 사회 환경에 영향을 주지만 사회 환경은 인간 행동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person in environment, 환경 속의 인간은 이 클라이언트는 모든 환경 속에 존재하는 클라이언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자신 외에는 모두가 다 환경이에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회복지관, 학교, 회사, 교회, 주민센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환경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 클라이언트 개인에 대한 사정도 필요하고 그 가족에 대한 사정도 필요하지만 그 클라이언트 주변에 관계되어 있는 이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긴밀한 영향력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생태체계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생태체계 이론을 고려해서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체계들을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 환경에 대한 사정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사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해결 방안을 사정할 때도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실천 단계 두 번째 단계 사정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정이라는 것은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추론하는 그런 지적인 활동을 우리가 사정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정의 대상은 개인을 대상으로 사정을 하고요. 가족을 대상으로 사정을 하고 또 사회적 환경을 대상으로 해서 사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사회복지 실천 과정 우리 2단계 사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개인에 대한 사정, 가족에 대한 사정, 또 사회적 환경에 대한 사정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여러분들 휴식을 좀 취하시고 또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시고 해서 계속해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